제가 목요철학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조금 감기는 아닌데 그런 기분이 있어서 소리가 조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칠곡이 또 감기 같다고 목이 완전히 잠겨버렸는데 오늘 날씨가 찼죠. 여러분 아마 손주분들 혹은 자제분들 중에 오늘 또 수업생 있습니까? 예. 그럼 오늘 여기 마치고 또 마중 가셔야 되겠다, 그죠? 네, 맞습니다. 어제 제가 그래도 칠곡이 강연 마치고 배가 고팠어요. 집 주변에 식당을 갔더니 자제분이 또 오늘 수험생이라고 일찍 마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는 전국의 술집이나 이런 데서 다 조용하게 보내지 않았을까. 아마 대한민국 1년 대사 중에 가장 큰 날이 오늘이죠. 네. 부모들이 꼼짝 못하는 날인데. 아마 오늘 오후 이제 시간 이후 지나면 또 아이들이 그래도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그날 또 우리 목요철학 포럼 여전히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방 직후와 민족 문학이라고 하는 이 환영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 정지용 시인을 이렇게 함께 봤습니다만 정지용 시인도 바로 한때는 또 이 해방 직후 민족 문학과 관련돼서 연구되었던 또 시인이기도 한데 오늘은 조금 폭넓음을 위해서 우리 신 교수님께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민족 문학 논쟁은 해방 직후부터 최근까지 계속 우리 이 한국 문학사에서 논의가 됐던 주제고요. 그래서 아마 이 민족 문학이라고 하는 실체를 한번 오늘 발표를 강연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또 우리 근현대 문학인들이 이 민족문학 논쟁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순수 문학이냐 아니면 참여 문학이냐 이것도 민족문학 논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동리라든지 서정주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거기에서 순수 문학을 지향했던 분들, 혹은 또 이념적인 논쟁, 이런 것이 다 결합되어 있는 우리 근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민족 문학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그래서 오늘 우리 신현기 교수님을 모시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 혹은 알려지지 않은 부분까지 있다면 오늘 강연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우리 신현기 교수님을 짧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신현기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동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한국문학연구회 총무이사를 역임하셨고요. 현재 한국문학연구학회 편집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을 하고 계시고요. 대표 저서들로는 해방 직후의 문학운동론, 북한 소설의 이해, 민족 이야기를 넘어서 분열의 기록, 그 위에 다수의 논문이 있습니다. 시간이 오고 남았습니다만 안대 선생님께서 나오셨고요. 여러분들도 다 자리에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강연자 선생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제가 회장님 오셨죠? 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단을 올라가시죠. 좀 몇 분 빠져서 죄송합니다. 가을의 유혹을 못 이겨서 그렇습니다. 우리 멀리 오신, 추운데도 멀리 오신 우리 신현기 교수님께 인사드리죠. 잘 앉으십시오. 차렷, 경례,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그때까지 진행을 해오신 걸 봤습니다. 조금 부담을 덜었습니다. 혹시 제 얘기가 어떻게 그 관심 영역 밖으로 벗어나는 일이 있더라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시작할까요? 네. 제 제목은 해방 직후 민족문학이라는 환영이라고. 환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크게 이 영어의 팬텀이나 문화의 상품이라는 것도 유령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민족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무엇이었나라고 말할 때 그것이 뭐다라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민족문학에 어떤 실체가 있냐 없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해방 직후의 민족문학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던 그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헛개비의 내용이 아니었던가 하는 좀 다소 도발적인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 밑에도 제가 써놨는데, 생각의 좀 정리를 위해서 이렇게 글을 완성한 경우도 있고, 요약문들 같이 이렇게 줄여서 적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민족문학, 그러면 민족으로 쓰여진 문학,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민족문학 관념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해방 직후와 관련해서는 국가 건설의 정치적인 비전이라고 흔히 말할 수 있겠죠. 어떤 국가를 건설할 건가,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될 건가, 그런 정치적인 비전과 관련된 것이 민족문학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문학론이라고 할 수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 정치적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저보다 다 인생을 더 많이 살아보신 분들이니까 다 잘 아시겠지만 실현되지 잘 않는 거죠. 그리고 그야말로 속임수일 가능성도 크고 그야말로 한편으로는 환영이라고 할 만한 것이죠. 이걸 그 환영이라고 우리가 단정하면서 과연 피해갈 수 있나 혹은 그걸 거부할 수 있나 그렇지는 않겠죠. 어떤 정치적인 전망이나 비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매혹적인 것일 수도 있고 매우 절실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그런 의미에서 쓴 말입니다. 환영이라는. 이 얘기는 아마 해방 직후라고 하는 이 시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방 직후를 얘기하려면 해방을 얘기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한 2장 반 정도로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선생님들 기문으로 보셔도 되고 말로 들으셔도 됩니다. 45년 해방, 그랬을 때 그 해방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해방의 자의 자체, 어의 자체를 풀이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제일 아마 해방을 느꼈던 것은 역시 말의 해방으로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말의 해방이라는 건 일본어를 쓰지 않아도 되고 기왕에는 할 수 없었던 말을 하게도 된 거죠. 말의 해방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모어의 회복이니 국어의 회복이니 하는 얘기들을 당시로서도 했습니다만은 사실 말의 해방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말이 해방되어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하는 자유, 말의 자유가 생각하는 자유를 신장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말이 억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생각을 폭넓고 깊게 할 수가 사실은 없죠. 말을 지배하는 것은 생각을 지배하는 겁니다. 근데 해방이라고 하는 건 이 말의 해방이고 그런 말의 자유를 얻은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그저 말의 해방이라고 하는 걸 결코
함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까? 말의 자유가 과연 주어진 걸까? 라고 하는 물음을 또한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의 자유라고 하는 걸 어떻게 신장할 수 있나? 말의 자유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자유를 넓힐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아마 해방을 맞은 당시는 조선인,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의 아마 최대 과제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아마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자신들의 문제가 뭔가, 자신들의 장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깊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논의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을 때가 해방식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조선어로, 한국어로, 문장도 정확하지 않았고 표기도 굉장히 통일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많은 잡지들이 출판되고 신문도 쏟아져 나와서 대체로 해방을 맞은 한국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 논의의 집점은 역시 국가 건설이죠. 왜냐하면 식민지라고 하는 시기는 국가 주권을 빼앗긴 시기고 국가가 사라졌던 시기였기 때문에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 국가를 세워야 된다. 그런 당연한 얘기죠, 사실상. 국가 없이 말하자면 보통 조선인들이 다 해방을 향유하고 언어의 자유, 말의 자유, 생각의 자유를 넓힐 가능성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없었습니다. 그 논의 가운데 아마 가장 집점으로 모여졌던 것은 해방이 인민들의 해방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민 세상이 되어야 된다. 그런 거죠. 왜? 식민지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인민들이 억압받던 시대였다. 식민지 상황 속에서 지주자산가 혹은 지주자산가 가운데 식민 자본과 결탁한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메탄 세력이라고 그러죠. 메탄이라는 말은 워낙 중국에서 나온 말인데 외국 상품을 파는 가게의 점원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메탄 세력은 민족 밖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메탄 세력을 제거해야 돼요. 기왕의 지주자산가들의 세상이 다시 되어서는 안 되고 식민지 기간 동안 억압당하고 착취당했던 인민들이 해방돼야 된다. 그럼 새 나라는 인민이 해방된 나라여야 한다. 인민의 나라여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비단 좌익만 주장했던 얘기는 아닙니다. 좌우익 부분은 처음부터 마치 바로 해방되고 나서부터 좌우익 부분이 공부하게 됐던 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도덕적인 발상이죠. 기왕에 고통받던 사람들, 더더군다나 조선민족 전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인민인데, 인민이라고 하면 그걸 다 아시다시피 빈농, 신당, 노동자, 그런 사람들이 인민이고요. 거기다 비판적 지식인을 넘겨가고 학생, 경험을 넘겨가고 그런 사람이 70, 80%, 농민이 80%라고 했으니까요. 거기다 약간의 노동자들, 덴프로레타리아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인민이죠. 그 인민들이 식민지 기간을 통해서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인민이 해방돼야 되고, 따라서 세워야 될 나라는 인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그걸 인민주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해방되고 나서 처음으로 들어온 말이 민주주의란 말입니다. 민주주의란 말은 기왕에 그렇게 한간에서 쓰던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선생님들 민주주의란 말은 너무 익숙한 말이 되었습니다만은 해방을 어떻게 규정했냐면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승리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 안에 누가 들어갔죠? 또 소련, 영국, 중국, 얘들아, 미영, 군소.
이제 민주주의 국가고 이게 파시즘 세력, 독일, 이탈리아, 일본. 민주주의와 파시즘의 싸움이었고 2차 대전은 파시즘을 민주주의가 이겼다 그런 거죠. 그래서 파시즘을 무너뜨린 민주주의가 이제 세계적인 대세가 된다. 그럼 민주주의란 뭐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인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게 이제 비단 좌익의 얘기만이 아니라 아주 보편적인 사실상 생각이었고 그렇습니다.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이상한 안경을 좀 쓰겠습니다. 이 인민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고 도덕적으로도 맞는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옳은 일이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세계사적 조류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그럼 인민의 해방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거죠. 인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될 건가. 그런데 둘 다 잘 아시다시피 해방은 어떻게 된 해방이죠? 정치사적으로 규정할 때 해방은 위소 양군에 의한 군사적 분할 점령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현재 한반도가 일본 식민지였고 일본의 영토였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군으로서는 적국 영토입니다. 그래서 이 적국 영토를 군사적으로 진입한 겁니다. 점령한 겁니다. 물론 별로 전투는 안 했고 미군은 그냥 상륙을 했죠. 그러나 완전 무장을 하고 상륙을 했습니다. 8월 7일 날 선전포고를 하고 들어온 소련군은 해령이나 상진 등에서 소규모 전투가 있었지만 큰 전투를 치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식으로 점령된 상태였고 점령지가 피점령지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뭐가 되죠? 다 겪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군정이 실시가 됐어요. 남쪽에는 미 군정이 38선이 가로질렸고 북쪽에는 소군정이 실시가 됐어요. 이 소위 미소 양군에 의해서 분할 점령된 상황이라고 하는 자유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해방이 돼서 실제 일본 제국주의자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또다시 말하자면 군사적으로 점령된 상태고 자유가 제약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 인민의 나라를 세우느냐? 물론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타협의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어떤 형태로 인민들이 힘을 보여주는 것, 투쟁을 해나가는 것, 혁명을 하는 것, 이것이 방법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조금씩 고개를 듭니다. 그 자유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있죠. 제가 어렸을 때 한참 그때가 어느 때냐면 4.19 이후 자유를 구가하던 때라 우습지도 않은 이상한 얘기를 듣고 웃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어렸을 때인데 이발소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이발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발사가 그 사람을 머리를 빡빡 깎았대요. 그러니까 항의를 했어요. 왜 빡빡 깎냐? 그러니까 이발사가 내 자리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을 안 내고 그냥 탁 하더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 자리다. 이제 참 실소를 할 수밖에 없는 별로 우습지도 않은 얘기입니다만 풍자적인 얘기는 사실이죠. 이 푸코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자유에 대한 여러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 자유 개념 가운데 이제 핵심이 불평등이라는데요. 그럼 자유와 평등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여러 연구자들이 많이 했습니다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일단 평등한 가운데서 자칫
주어지는 거다라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평등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불평등한 관계와 더불어 사는 존재해왔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자유는 누군가의 부자유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누군가의 평등은 누군가의 불평등에 의해서 말하자면 어느 정도 형성된다. 식민지 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생각해보면 그게 여전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일본 사람도 훨씬 자유로웠죠. 조선인들에 비해서. 일본 사람도 조선인의 노동을 통해서 조선인에 대한 착취를 통해서 일본 사람들의 평등은 상대적으로 더 나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일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평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 자유와 부자유, 평등과 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여러 얘기들을 한 바가 있는데요. 아마 식민지 시대 때도 일단 굉장히 많은 그 불평등이 있었던 것처럼 해방되고 나서도 역시 그 불평등과 부자유가 사실은 그렇게 존재했습니다. 이 불평등과 부자유를 없애는 것이 예를 들어 혁명이다. 이런 것들은 투쟁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게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점차 이제 맨 처음에 바로 해방이 되면 독립이 되고 국가가 건설될 거라고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의 기대는 대충 깨져나가죠.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뭘 하죠? 다치. 너희들은 힘이 약하니까 신탁통치라고 하는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탁통치 안이 나오자 신탁통치 문제를 두고 어떻게 되죠? 찬반론이 갈립니다. 그래서 대체로 좌우가 해방 직후에 갈라지는 것은 신탁통치 문제를 두고 갈라집니다. 이제 그 얘기는 조금 맥락이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이 인민의 나라, 인민이 주권을 받는 나라를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혁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뭐가 있을까요? 첫째,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불평등을 해소해야 됩니다. 해방되고 나서 불평등이 다 해소됐습니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불평등으로 남아있는 것이 지소작관계, 지주와 소작인 관계. 그 다음에 부르주아들 청산이 되지 않았다라고 본 거죠. 역시 외판 세력들은 여전히 잔존할 수 있었던 거죠. 여전히 지주들이 식민지 시대 때 심지어는 구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10가마를 생산하면 9가마를 소작료로 뜯어가는, 뺏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보통 5알이었어요. 근데 뭐 그것도 훨씬 더 많은 거죠. 정자료나 뭐 비료 이런 걸 다 소작인이 부담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해방되고 군정이 어떻게 하죠? 소작료를 30%만 받아라. 3분의 1 소작료를 법적으로 말하자면 제정까지 했습니다만은 근데 결국은 원장사항이 됐죠. 이런 상황. 그러니까 토지개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38 이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6년 3월 5일 날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이름으로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이 발표가 되고 20일 만에 토지개혁이 끝납니다. 원칙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라고 하는 원칙. 어떻게 자기 땅을 빼앗기고 5정보 이상 갖는 사람 다 땅을 빼앗기고 자기 땅을 빼앗기고 또 남의 땅을 나누어 갔는데 20일밖에 안 걸렸을 거예요. 놀라운 속도죠. 이건 뭐 많은 사람이 동의를 했거나 아니면 엄청난 강제력이 작동했거나 둘 다였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38 이남에서는 물론 표지개혁이 한참 뒤에 실시가 됩니다. 역시 그런 문제에다가 그 다음은 문제 뭐였을까요? 인민주권을 수립하는 정치 세력들을 키워간 자. 그러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외국군이 철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군이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무슨 소련군이 나가야 된다. 근데 소련군이 일찍이 더 먼저 말하자면 철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철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도 나가라. 뭐 뒤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착취 문제를 갖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주인이 되는, 누가 주권을 갖는 국가를 세워야 되느냐, 인민주권 얘기를 갖고 좌우가 갈리기 시작합니다. 좌우가 갈리면서 거의 이 인민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좌익들이 독점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저는 아마 제일 좀 안타깝다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민의 나라라고 지금도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인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그건 빨갱이의 얘기가 아니냐. 이거 바로 생각하시고. 아마 본인이 그러면 인민이라고 생각하시죠. 인민은 그거 아닙니다. 그죠? 본인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 난 매판 부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인민의 나라를 세우자는 건 빨갱이 얘기지 라고 바로 말씀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혹시 나도 역시 뭐 인민이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인민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리하거나 그렇게 이념적으로 특별하거나 어떤 식으로 경사된 생각이라고 아마 생각하시지는 않겠죠. 사실상 인민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남한에서도 해방되고 여태까지 과제입니다. 국가적 과제로 지금까지 인민의 나라를 세우자고 하는 바람 때문에 여러 변화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선거제도 바뀌고, 그죠? 여러 복지제도, 세금제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경제발전 이런 것도 사실 인민의 나라를 세우는 인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인민이 좀 더 편하게 살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되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의 일환이었거든요. 그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해방 직후라고 해서 인민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꼭 좌익의 아이템이라고 딱 틀지어서 혹은 제한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해방을 맞은 대다수 조선인들의 꿈이 좌우익이 갈려지면서 좌익에 말하자면 이데올로기, 인민의 나라, 인민은 뭐다. 누가 인민이다. 노동자 농민이 인민이다. 이제 제 얘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겁니다. 누가 인민이라고 하느냐 하는 거죠. 인민이 누구라고 한정하느냐. 인민이 어디까지 인민이라고 한정하느냐 라는 게 제일 핵심적인 정치 권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다 환영적인 요소가 있고 사실상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정치 이데올로기는 정치 권력을 쥐기 위한 사람들의 이데올로기. 대체로 우리는 정치 이데올로기가 갖는 이상적인 면 때문에 그 정치 이데올로기에 동조하거나 거기에 협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역사적 결과로서 보면 정치 이데올로기를 이용하거나 정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결국은 제일 득보는 사람들은 정치 세력이고 권력자입니다. 그 권력자라는 사람들은 누구였나? 제가 좌익이념이라고 그랬는데 좌익이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일반적인 좌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평등과 자유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여러 가지로 생성되어 온 이념입니다. 그러나 이 이념이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로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는 정치 세력이나 권력자, 저는 이제 그 뒤에는 주권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특별한 주권자의 작용이 항상 말하자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치 이데올로기는 그 권력자로서의 주권자의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그 주권자가 뭐하는 사람이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인민이 어디까지 인민이고 네가 인민이 아니냐, 너는 인민이다, 너는 인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를 수 있는 사람이 말하자면 주권자가 아니었던 거. 이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아주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해방 직후 민족문학 논의의 이론적 골격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 부분으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 민족문학 논의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일 먼저 민족문학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띈 인물은 이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마는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시인, 아주 열정적인 시인이었고, 고등학교를 나옵니다. 영화 배우도 했고, 감독도 했습니다. 그러나, 평론가로, 시인으로 말하자면, 짧은 인생을 살았고, 50대에 죽었습니다만은, 이론가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카프라고 하는 조선 프롤레타리아 문학동맹이라고 하는 식민지 시대 때 프롤레타리아 문학을 이끌었던 문화운동단체의 말하자면 수장이기도 했습니다. 31년에는 카프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제 운동자이자 평론가고 시인이고 한때는 영화배우였고 영화감독이기도 했던 다재다능한 사람이고 너무 잘생겨서 굉장한 미남이었고 발렌티노라고 하는 이태리 출신 영화배우, 무성 영화배우가 있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섹시하게 생긴 영화배우였는데 이마의 별명이 조선의 발렌티노, 토생딸 같은 이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자들하고 많은 여러 연문을 뿌리고 했는데 굉장히 이 양반이 추상적이라고 할까요? 이론적으로 섬세한 면모를 갖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열정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마가 처음 한 얘기가 드디어 해방을 맞아서 우리 문학이 뿌띠부르주아의 문학이 아니라 인민의 문학이 될 기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민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럴 때 우리 문학은 어떻게 될 건가? 찬란하게 꼽힐 거다. 이마에게 이 예술적인 모델이 됐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 시대. 대체로 이제 소극적인 교육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 시대를 굉장히 아름답고 충만했던 시기로 봅니다. 또 한 시대는 언제냐면 부르주아 융성기입니다. 그 경우는 아마 설명이 약간 좀 필요한데요. 이제 이마가 바람직한 사회로 봤던 것이 과연 공산주의 사회였을까 하는 의문들을 요즘 갖습니다. 이마가 시민성,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냥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교양을 갖고 평등하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는 선생님들이 시민사회가 우리의 바람이죠. 어떤 점에서. 그죠? 그러니까 인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서구 시민사회 같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마가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럴 때 그리스 시대 때와 같이 문화적으로 찬란하게 꼽힐 거다. 여러 가지 균열이라든지 이런 여러분들 다 생각하지만 다 아시겠지만 시인은 어떤 사람처럼 생각하시죠? 병든 사람, 그죠? 매독에도 걸려서 실제로 많은 시인들이 매독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이상하고 그죠? 화가, 예술가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정신병자, 좀 뭔가 굉장히 왜곡된 사람. 이마는 본인도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훌륭한 시민사회, 성숙한 시민사회에서는 예술작품이 전혀 말하자면 병적이거나 특별하거나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단 바람, 우리 모두의 어떤 기대,
그런 것들을 모으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형태로 소통을 해가는 그런 아름답고 완전한 것,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런 때가 오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민족문학이어야 된다. 그런 게 민족문학이고, 그런 민족문학 운동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죠? 인민의 국가를 세워야 돼요. 인민의 국가를 세우지 않고는 그럴 수 없다. 역시 이만은 그런 점에서 운동가였습니다. 근데 인민의 국가를 세우려고 하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있죠. 당장 누구랑 싸워야 되죠? 미군정하고 싸워야 돼요. 미군정의 바로 수하 역할을 했던 수도경찰청하고 싸워야 돼요. 우익 세력하고 싸워야 돼요. 지주자산가층을 대변하는 이데올로그들하고도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막연히 이 문인들이, 문학자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문인들이 인민의 편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인민들과 같이 가면 인민들이 다 도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작가들이 맨 처음에 열정에서 참여했지만 탄압이 들어오고 경찰이 잡고 힘들어지고 하니까 다 어떻게 됐어요?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굉장히 식민지 시대 때 공산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 파란만장했죠. 25년도에 공산당을 결성한 이래 실제로 몇 년 뒤에 바로 공산당이 이제 조선공산당이 해체가 되고 그 뒤로 계속해서 공산당 재건운동이 있습니다. 아주 엄혹한 탄압 속에서 그래도 끊이지 않고 공산당 재건운동이 있었는데 계속 지적된 문제, 국제당에서 계속 지적된 문제는 이내 공산주의 운동은, 조선의 공산주의 너무 지식인 중심이다. 소합병적이다. 이런 지적을 계속 받았어요. 왜 인민적 기반을 넓히지 못하느냐. 이런 지적이죠. 그래서 몇몇 운동자들이 즐기게 투쟁을 했으나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지는 못했던 거죠. 사실상. 근데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해방 직후에 역시 좌익의 입장에서 민족문학 논의를 펼쳤는데 이마의 민족문학 논의는 틀렸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짜 세칭하는 말로 말하자면 볼세비키들이죠. 흔히 골수빨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함부로 인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인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중인데 그 대중에게 뭘 기대를 하느냐. 결국은 운동이라고 하면 누가 하는 거예요? 전문가. 잘 훈련된 전문가고 전위적인 프로레타리아 운동가죠. 그러니까 혁명가죠.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되고 그 말하자면 동력원 그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노동자들 뿐이다. 훈련된 노동자들 뿐이다. 이 말은 너무 이상적이었고 인민이라고 하는 거를 너무 추상화시켰다. 기본적으로 이 전위적인 노동자가 앞장서서 인민을 어떻게 해야 돼요? 포섭해서 인민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대표적인 정치 논리죠. 아까 얘기한 정치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틀렸다. 이런 얘기들이 당시로서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른바 좌우로 갈라지면서 우익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운동 중심이 형성이 됩니다. 우익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이데올로기적 중심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좌익에 항상 대탕하고 좌익이 아닌 경우로 우익이 있습니다. 좌익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우익의 대책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우익 문인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김동리, 서정주, 조혜련 이 삼총사께서 다 돌아가셨는데
대학 다닐 때도 뵙고 뭐 말씀도 듣고 그랬는데요. 세 분이 사이가 좋을 때도 있었고 사이가 나쁠 때도 있었는데 어쨌든 당시로서는 이 세 분이 좌익에 맞서서 싸운다라고 하는 굉장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른바 대공문화전선에 앞장선다. 이런 말하자면 표를 내서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이런 분자로 역할하셨던 분이 김동리 선생님. 김동리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민족문학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보수가 민족문학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냐? 문학이면 문학이지. 참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해방을 맞아서 그동안 고통받고 착취당했던 인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과제, 거기에 대해서 김동리 선생은 전혀 관심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민족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문학이다. 진짜 민족문학이 되려면 본령정계의 문학이 돼야 돼요. 본령정계, 문학의 가장 본디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뭐냐? 생의 구경을 다루는 것이다. 제가 이 구경문을 한자로 써놨습니다. 궁극의 경지. 대체로 생의 궁극의 경지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죽는 거예요? 죽음. 그죠? 생사 문제라든지 운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얘기 자체로도 본다면 김동리 선생의 이 말은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문학이 여태까지 다룰 때 삶과 죽음, 운명,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궁극적인 경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다루어왔습니다. 그런 거를 다루는 것이 본령 정계의 문학이고 그게 진정한 문학인데 그게 말해서 김동리 선생님 말씀으로 순수 문학인데 그게 민족문학이다.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모든 사람의 사실상 과제라고 말씀드렸죠. 자기가 인민이라고 생각하면 자기의 과제가 아닐 수 없었던 국민. 저희 평등하고 자유롭고 교양을 다 갖추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고 서로 도우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인민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과제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내면을 김동리 선생 방식대로 민족문학을 한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이마의 민족문학은 인민적 신문학이다 이렇게 이마가 규정을 했는데 역시 그 정치적 비전의 추상성 때문에 민족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한영으로 민족문학을 한영으로 남게 그런 뜻으로 제가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가 그 뒤에는 두 소설을 달아내봤습니다. 하나는 개벽이라고 하는 소설이고요. 하나는 영화라고 하는 소설. 영화는 다 아시는 것처럼 김동리 선생의 소설입니다. 이 아주 유명한 소설이 48년이거든요. 이건 일단 그 나이들이 꺾여가고 38선이 이념적 분계선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입장에서 남한의 이승만 정권이 세월을 두고 난 이후 김동리, 서정주, 조현전 선생은 일종의 말하자면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작가나 문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권한들을 다 누리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문학교육에서 자기 자신의 작품이 정전이 됩니다. 정전이란 말씀 아시죠? 가장 말하자면 근거가 되는 작품. 이게 문학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정전입니다. 그래서 이 개벽이라고 하는 영마라고 하는 김동리 선생의 소설은 아마 교과서에도
많이 실렸고 누구나 안 읽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남한에서 문학적 정전이 됐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기영의 개벽도 북한 문학의 출발점입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북한 문학의 정전이라고 할만합니다. 북한 문학에서 여태까지 가장 핵심적인 작품으로 꼽는,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작품으로 꼽는 몇몇 작품 안에 꼽히는 소설이 개벽입니다. 개벽은 이 국문예총의 그 기관지였던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잡지에 46년 3월달에 데뷔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지개혁이 46년 3월 5일날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3월달에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개혁이 있자마자 바로 이기영이가 소설을 썼다고 밖에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불이 나게 쓰여진 소설입니다. 이 개벽은 말 그대로 하늘이 말하자면 저쪽이 나서 딴 세상이 되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뜻의 개벽입니다. 토지개혁 통해서 땅을 못 가졌던 서작인들에게 땅이 주어졌다. 그런 거죠. 이제 내 땅을 갖고 살 수 있게 되고 우리 세상이 됐다. 그게 개벽의 내용입니다. 과연 그 46년 3월에 북한의 토지개혁이 북한 농민들에게 땅을 다 준 거였던가요? 아시는 분 계시나요? 땅을 준 건 아니었습니다. 경작권을 줬습니다. 문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경작권을 줬는데 그건 언제 경작권이 빼앗기죠? 받은 사람들은 자기 땅이라고 생각해요. 전쟁 끝나고, 한국전쟁 끝나고 53년도서부터 북한이 그런 이른바 협동화라고 하는 사회주의적 협동화인데, 협동화의 핵심은 땅, 소, 농기구 이런 것들 모든 것을 협동소유로 바꾸는 겁니다. 협동소유라고 하는데 협동조합이 있고 그 협동조합이 이런 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 게 없어지는 거죠. 토지개혁을 하는 데는 20일밖에 안 걸렸는데 협동화는 몇 년, 얼마쯤 걸렸을까요? 협동화가 완성됐다라고 얘기할 때 58년입니다. 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항이 컸던 거죠. 줬다 뺏으면 애들도 울잖아요. 그죠? 그런, 그야말로 줬다 뺏은 거죠. 그런데 이 46년 3월달에 토지개혁 때는 모든 농민들이 땅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자기 땅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 임시인민위원회 회의록을 읽어보면 회의를 하다 중단돼요. 그건 무슨 지방에서 피로 쓴 혈서가 답지를 했다. 그 혈서를 읽겠다. 그 혈지라고 그러기도 피로 쓴 편지다. 그 내용은 뭘까요? 고맙다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대대로 소작인으로 이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데 땅을 받게 돼서 너무 고맙다. 그냥 편지는, 그냥으로는 잉크로는 쓸 수가 없어서 피로 편지를 써가지고 고마움을 표한 거예요. 거짓말 같은데 아마 회의록이 나오는 것 보면 사실일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피까지 빼서 편지를 쓸 일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만은 뭐 일부러 지어낸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건 개벽의 첫 부분입니다. 아마 쭉 한번 보시죠. 토지개혁 법령이 발표되던 며칠 뒤 어느 날, 그러니까 46년 3월 7일이거나 8일이거나 뭐 그런 정도 되겠죠. 지령을 받은 각동님, 지령을 받았다는 말을 이계희가 썼습니다. 이계희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서 선수를 누린 작가죠. 식민지 시대 때 프로문화운동을 역시 이끌었고 농민운동, 농촌 현실에 대해서 여러 소설들을 썼던 작가입니다. 그런데 농촌 현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충분히 줄 수 있는데, 그래서 농민 대중이 시위를 하러 나오는 모습입니다. 무시장에 가득 저 사람들이 가득 찼다. 인사태를 했다. 그러죠? 그
다음에 거기 표가 나오는데 그 표를 한번 읽어보시죠. 오직 밭갈이 하는 사람만이 토지를 가질 수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밭갈이 하는 사람만이 땅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좀 밑에를 가서 보시죠. 우리 조선의 영웅 김일성 장군 만세. 라고 뭐가 되는 거죠? 표에 나와 있으면서 표에 이렇게 우리 조선의 영웅 김일성 장군 만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뭐 농악을 올리면서 이렇게 그들은 만세를 불러도 거저 부르지 않는다. 우리들 농민에게 토지를 주신 김일성 장군 만세. 선두에서 이렇게 불을 낮추면 일제히 와 하고 만세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만세.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걸 배웠습니다. 토지개혁을 했는데 토지개혁은 그 법령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이름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김일성이었어요. 토지개혁을 했다는 국가 기구인데 임시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요즘으로 하는 뭐 국가가 서기 전이니까 아시다시피 48년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습니다. 국가가 서기 전이니까 이걸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까요? 인민위원회인데 인민대학교들이 모인 최대 같은 기관 그런 거겠죠. 그 임시인민위원회가 법령을 채택을 한 겁니다.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 그럼 준 국가적 기구가 말하자면 국가 구성원이 될 하는 사람들의 사적 소유인 토지를 빼앗아서 그렇지 그걸 갖고 있지 못한 보통 뭐 소작인 빈농에게 나누어 준다 라고 하는 이 혁명적인 말하자면 거사를 임시인민위원회가 수행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려졌죠? 위원장 개인이 준 걸로 그려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김일성이가 그만큼 사실상 이미 권력이 셌다. 그런 뜻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임시인민위원회라고 하는 자신들의 대표자 회의의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특별한 인물인 어떤 사람, 이 김일성이라고 하는 장군의 용단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민들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은 큽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은 뭐 가짜 김일성이나 아니다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식민지 시대 때 항일 무장투쟁을 이끌던 장군으로 그려졌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리고 장군으로 개선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가장 이제 당시 소군정 치하였으니까 실제로 김일성의 소속은 소련 88여단이었어요. 소련군이었어요. 그러나 김일성은 민족의 지도자로 그려졌고 이야기됐습니다. 노래도 그런 노래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걸 믿게 된 거죠. 식민지 기간 동안 우리는 다 그냥 살게 허덕허덕거리고 그냥 그러고 살아요. 완주에서 말을 타고 일제와 싸우던 장군이 돌아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숭배해야 되죠. 그 훌륭한 그 인물을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인물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땅까지 주셨다. 이렇게 고마울 때가. 인민은 어떤 인민이 누가 인민이 되는 거지? 김일성한테는 땅 주셨다고 고맙다고 절하는 사람이 인민입니다. 실제로 인민이 어디까지 인민인가를 구획하는 것은 김일성이었습니다. 그죠? 뭘로? 토지개혁. 토지개혁으로 땅을 받은 사람이 인민으로 구획이 됩니다. 그리고
땅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주를 미워하고 김일성 장군에게 고마움을 표해야 되죠. 실제로 이 토지개혁 과정을 보면요. 토지를 안 받겠다고 하는 소장민이 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렇겠어요? 어떻게 남의 걸 그냥 받냐. 그래서 안 받겠다고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도로 돌려주려고 해요. 이렇게 임시임면회 소설이 털으니까 받기는 받는데 너 도로 가져라 지주한테. 도로 돌려주고 라고 해서 그런 걸 다 예상했기 때문에 지주는 어떻게 되죠? 30리 밖으로 내쳤어요. 네가 이 북조선에 남아있으려면 그 마을에 있어서는 안 된다. 30리 밖으로 가라. 실제로 지주들은 거의 다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남행을 했습니다. 그 지주들이 뒤에 어떻게 하죠? 한국전쟁 때 지주들과 지주들의 일거나 지주들의 자식이 바로 북진하는 부군을 쫓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5년 동안 못 받은 소장료를 내라. 이 토지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지금도 그래서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토지 문서를 다 갖고 있습니다. 72년도 그 남북 협상인가 회담인가 하니까 그때 뭐가 이루어졌을까요? 그 토지 문서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통일 분위기만 일면 그 가격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제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하면 좀 여담입니다만은 그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과거의 소유권을 인정을 하느냐 말이냐. 글쎄요. 그걸 인정하기는 힘들겠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합니다. 제 그냥 법적 감각, 제 상식. 결국은 인민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세워졌다고 한다면 북한은 그 인민의 나라는 김일성에 의해서 인민이라고 규정된 사람들, 김일성을 땅을 주셨다고 고마워하고 민주개혁을 이루어졌다고 고마워하는 스스로 김일성의 국민이 된 김일성의 말하자면 북속대를 김일성을 우러러보고 그걸 쫓는 그러지 않은 사람은 인민이 아니에요. 암만 계급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그렇게 인민의 나라가 규정되어 버린 민족문화가 어디로 갔을까요? 김일성 문화에서 되어버렸어요. 민족문화는 북한 국가문화이고 뒤에서 북한에서 민족문화라는 말을 안 씁니다. 뭐라고 그러죠? 그게 조선문화예요. 조선문학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는 김일성을 예찬하고 찬양하는 문화. 그걸 수령형상문학이라고. 그 수령형상문학은 이미 해방 직후부터 시작. 46년부터 한세례가 역사라고 하는 소설을 쓰고 조기천이가 47년에 백두산이라고 하는 장시를 쓰는데 이것이 김일성을 그려내는 아주 기본 틀을 제시합니다. 김일성이가 모든 인민들을 구원하고 가장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싸움도 잘하고 그런 인물.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치할 인물. 주권자로 그려집니다. 주권자라고 하는 개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권자는요, 칼 슈미트라고 하는 독일 법철학자가 있어요. 이 칼 슈미트는 한때는 히틀러의 파시즘 체제하고도 관련이 있었던 인물인데 슈미트의 규정에 의하면 주권자는 예외 상태를 선포할 수 있는 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죠? 예외 상태라고 하는 건 법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 그럼 뭔지 아시겠죠? 법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계엄령, 법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군사통치 시대 때 우리가 그런 경우 많았죠. 또 뭐죠? 전쟁 때 보고 법이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세요. 법을 작동하지 않게 법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사람은 동시에 어떤 권한을 가질까요? 법을 만들 권한을 가지고 법 재정적 폭력이라고 하는 걸 바꿔줄 수 있어요. 누가 주권자인지 아시겠죠? 이
국회개혁 법령 하나만 보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어떤 말하자면 동의를 얻거나 누구한테 묻거나 뭐 그런 절차도 없이 그야말로 법을 만들고 동시에 그 법을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동격리라고 하는 걸로 파기시키는 거죠. 법은 자기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주권자는 법 위에 있는 게 주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정지시킬 수도 있고 법을 새로 만들 수도 있고 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주권이요. 결국은 인민이 주권이 되어야 된다. 인민주권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인민들이 다 자신들의 모든 바람의 총의, 인민들이 바라는 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소통을 해서 그걸 모여가지고 모아서 그것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끔 되는 게 인민주권이겠죠. 그런데 참 인민주권이란 말도 말은 그럴듯한데 실제로는 그게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될까에 대한 많은 의문들이 있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들 지금 어떻게 인민주권을 행사하시죠? 4, 5년에 한 번씩 투표장에 가서 꼭지로 한 번 누르는 것. 그 이상 없죠, 사실. 우리가 이제 뭔가 어떤 식으로 언로가 열릴 때 말할 수 있는.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하죠? 프랭카드를 들고, 머리에 띠를 누르고, 나서서 외치죠. 그게 이제 인민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일까요? 회의적이죠? 그래서 옛날 그리스 시대 때는 직접 민주주의, 우리가 다 참여하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직접 민주주의 하기 힘듭니다. 결국 인민주권이라고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교양의 수준, 얼마나 우리가 지적이고 도덕적으로 성찰적일 수 있는가. 왜 많은 사람들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거나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래서 제가 저 같은 이 문학하는 사람도 이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좀 제대로 된 국가가 되고 더 발전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국민이라고 하는 사람들 개개인이 교양적으로 좀 더 성숙해야 되지 않을까. 그 길밖에 없지 않을까. 우리가 좀 더 좀 자신과 자기 현실에 대해서 진짜 좀 더 성찰적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데 대해서 뭔가 좀 기여를 하는 것이 아마 인문학의 역할이라면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그 밑에는 영마를 실어봤습니다. 영마는 48년 1월 백민이라고 하는 잡지에 실렸습니다. 다 읽어보셨을 테니까 이건 따로 설명을 드릴 일이 없겠죠. 여기는 시점이 언제인지도 중요하지 않고 화계 장터라고 하는 것을 그냥 배경으로 해서 성기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폭화의 아들이죠. 음악집을 하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최장수 영감이 자기 딸이라고 하면서 소녀를 하나 데리고 와서 맡기고 가죠. 그래서 성기하고 예연인가 딸하고 좀 좋아지게 된다면서요. 거기 보면 쌍계사 뒤 불이람 올라가는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섹시한 장면들이 있죠. 그걸 보시면 되겠네요. 성기는 또 들어놓여 있고 예연이가 산열매를 따는데 몸의 실루엣이 이렇게 비쳐 보이고 저쩌고 하는 서로 육체적 접촉이 있었는데 어디까지 있었는지 잘 알 수는 없고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어쨌든 둘이 그렇게 좋아졌는데 알고 보니 그 예연이가 성기에게는 배다른 이모였다.
그게 사막이 가지고 좀 실제로 뭐 확인해 본 것도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게 맞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연이는 떠나고 성기는 그동안 앓다가 청사병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면 마지막 구절에 보면 어머니 나 엿판 하나만 맞춰주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엿판, 옛날 몇 장짜리 엿판을 천으로 배워서 이렇게 돌아다닌다. 그러면서 떠나는 얘기. 그 떠날 때 성기는 어떻게 돼요? 뭔가 홀가분하게 떠나는 거죠. 이 얘기는 두루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이한 인연이라고 하죠. 기연에 의한 얘기. 기연이 얽혀있죠. 그게 운명입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다 잘 아시다시피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예견하지도 못하고 이길 수도 없는 것. 그러니까 이 성기에게는 계연이 자신의 배다른 이모였다고 하는 사실이 일종의 기이한 인연인 거죠. 그래서 인세스트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말하자면 뭐죠? 이 근친 말하자면 상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죽을 것 같은 말하자면 상실의 고통에 빠지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운명을 받아들여줘. 이 얘기는 자신이 예상할 수 없는 기이한 인연이 운명의 힘으로 작용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는 것이 편하게 사는 것이다. 받아들일 때 성기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연목판을 메고 떠드는 것이고 이 소설은 물론 정치적이지 않게 쓰여졌습니다만은 이 소설이 갖는 정치적인 의미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 소설은 너희들이 만약 인민이라면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고 이렇게 운명적인 여러 힘들이 작동하는 현실에서 그렇게 애써 노력할 것 없다. 사실 그래봐야 나 소용없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명백하게 갖고 있습니다. 역시 민노미 선생이 이런 점에서 이런 소설이 문학적으로 어떤 성취를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해방 직후 분단이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식민지 시대 때 여러 가지 착취와 억압의 고통들이 해소되지 않고 뭔가 좀 더 인간답게 자유롭고 평등하게 자신들의 권리가 관철되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믿고 기대했던 사람들의 바람하고는 맞지 않아요. 아마 이게 민족문학이라면 역시 그것은 이 민족문학은 팬텀이죠. 문학이 암만 고상하고 문학이 암만 대단한 내용을 갖는다 할지라도 또한 어떤 면에서는 문학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분명하게 남기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의미, 또 다른 이데올로기적인 역할 같은 것들을 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진작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민족문학 논이라고 하는 과제를 뒤로 남겼죠. 민족문학 논의가 결코 완성된 것이 아니고 그 뒤로도 때문에 민족문학 논의는 계속된 논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민족문학 논의 제목이 민족이 됐습니다만은 민족이 그냥 같은 문제로 계속 다시 돌아왔죠. 그런 민족은 역시 인민이다, 민중이다, 민족의 운명과 같이 하는 사람들이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뭐 이렇게 반복되어 왔습니다. 근데 역시 이 민족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원들이 인민이고, 보통 사람들이 자신을 인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민족적인 자각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내용은 제가 생각해 바뀐 것 같지 않습니다. 역시 그런 점에서 그 과제는 계속 남아있고 또다시 계속되는 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집사님